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중학교 지도서반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아마 이제 다 이제 인강으로 이제 수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중학교 그 1학년 지도서반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 지도서반 시작하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단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1, 중2, 중3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그 중1과 이제 중2는 이제 2015 개정으로 이제 분명하게 나왔고, 최근 이제 그 동아출판 이제 박교식 교수님 걸로 이제 그 선생님 걸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분이 또 계신데 그 이제 박교식 선생님 걸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지도서반을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이제 1, 2는 나왔고 이제 중3은 이제 좀 아직 이제 좀 이렇게 얻을 수 없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진행하면서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기면 이제 그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또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중2, 중3인데 지금 중3이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이제 내용이 조금 적기도 하고, 뭐 그렇게까지 적은 것도 아니에요. 약간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중1, 중2에서 이제 반복해 왔던 것이 중3 때까지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은 하지 않으니까 중3 때는 이제 조금 많이 스킵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 얘가 3주, 2주. 근데 이거는 좀 그냥 대략이고, 이제 약간 좀 빨리 끝나거나 하면 이제 조금 더 배분할 수도 있고, 어쨌든 8주 동안 이 세 라인을, 그 세 학년을 이제 다 꼼꼼하게 이제 다룰 건데, 그 제가 원래 12월에, 작년 12월이죠, 이제 2차 강의를 했을 때 중학교 지도서반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이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지도해야 되고 뭐 어떻게 이제 잘 가르쳐야 되는지 그 측면을 많이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교과서를 이제 지도서를 보시면 대략 지금 책이 아마 뭐 준비가 되실 테니까 대략 뭐 그냥 100페이지 정도 그냥 펴보죠. 한번 앞에 100페이지 정도 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00페이지 정도 펴보면 이제 네모칸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100페이지 펼치시면 여기 이제 뭐 교과서 부분이라든가, 옆에 101페이지도 마찬가지겠죠. 교과서 부분이 있고 여기 지도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2차 강의를 할 때는 얘를 중심으로, 교과서 부분을 중심으로 가르칠 때 이제 유의사항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지금 강의는 약간 오히려 이제 이쪽에 좀 집중을 하고, 여기에서 뭐 오개념이라든가 오류라든가 아니면 또 이론과 관련해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이제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강의를 잘 들으시면 또 1차 시험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특별히 1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문으로 활용되는 것들이, 교과서 및 지도서에서 보아온 것들이 지문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또 이론과 연계되는지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오늘은 일단 문제는 없고, 다음 주부터는 오늘 배운 부분까지 이제 또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서술형 5문제씩 계속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해설 강의하고, 그다음에 뭐 첨삭 분석도 하고, 혹시 1월에서 이제 3월까지 수강을 하셨다면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될 거고,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다음 주엔 또 직강생 분들이 또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또 이제 또 계속 인강으로 수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를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인강이든 직강이든 혹시 인강으로만 수강을 하신다면 그 문제들을 풀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지우고 중1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도서를 보시면 뭐 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일단 10페이지부터 한번 펼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페이지.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또 프린트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여기 이제 프린트 자료는 지금 제가 이 총 지금 이게 6단원까지 있는데 3단원까지 이제 했어요. 딱 반 정도 했는데, 아마 이걸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요 프린트 내용과 연관해서 여기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이제 실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학교 지도서반을 듣기 위해서는 최소한 신론 1과 그다음에 이제 수교재는 어느 정도는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논 2도 좀 알고 있으면, 제가 이제 신논 2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고 계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신논 1, 만약에 이제 2019 개정 증보판이라고 이제 작년에 또 새로 나왔는데, 그거라면 신논 1과 신논 2를 다 갖고 계셔야 되고, 옛날 거를 갖고 계시다면 일단 신논만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수교재는 이제 제 3판으로 돼 있는 거를 갖고 계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는 이제 조금 이제 3, 4월로 넘어가는 강의라서 기초 1, 2월에 해당하는 기초 강의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논 1과 수교재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돼 있다면 이제 그거를 미리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러면 이제 10페이지 교과서 지도서 10페이지 프린트 페이지 이렇게 연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프린트를 펼쳐 놓으시면 제가 교과서 프린트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페이지 보시면 교과서 및 지도서의 편찬 방향과 구성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페이지 펼치셨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교과서의 편찬 방향 보시면 처음에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 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실생활 중심, 첫째 줄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교과서 및 지도서는 핵심 수학 교과 역량 이제 6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둬서 편찬이 됐고 1호 개정에서는 이거를 정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제 네모 박스에 편찬 방향 나와 있죠. 1번 교육과정을 충실히 구현한 교과서, 특별히 이제 수학 교과 역량이나 교수학습 방법이 유의사항,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 이거는 제가 신논 2 할 때 다 강의를 했던 거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신논 2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 있잖아요. 이게 기존 옛날 책은 신논 1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9 개정 증보판에는 작년에 이제 새로 나온 요거는 이제 신논 2에 있어요. 앞으로 신논 2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신논 2에 요 개정 증보판 신논 2에 이제 2015 개정이 실려 있습니다. 여기에 2015 개정과 수학과 평가가 일로 넘어왔거든요. 요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옮겨지면서 앞으로는 신논 1은 진짜 철저하게 이론 중심으로만 이제 적혀 있어요. 2019 개정 증보판에서는. 신논 2는 그래서 이제 개정 부분과 평가 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논 2도 좀 많이 인용을 할 것 같아요. 특별히 개정 교육 과정은 신논 2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교육과정 관련해서는 신논 2에 실려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기존 걸 갖고 있다면 신논 1에 개정 내용과 평가가 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바른 인성과 창의 융합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과서, 창의 융합도 수학 교과 역량에 해당하죠. 3번,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제 구현한 교과서라 그랬는데, 자, 이제 여기 쭉 밑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 이해 기회 제공이라고 해서 수학과 6대 역량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기에 이제 태도 및 실천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볼드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약간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 및 실천이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 있죠. 태도 및 실천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11페이지로 넘어가면 또 이렇게 볼드체로 창의융합 순서대로 맨 위부터 창의융합, 추론, 문제 해결, 의사소통 이렇게 또 다 들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3번에 보시면 이해하기 쉽고 흥미를 유발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서 보시면 공학도구의 적절한 활용이라고 해서 정보 처리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0페이지, 11페이지에 이 6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수학교과 역량이고 2015 개정에서는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교과서의 특징 1번, 교육과정에 제시된 인간상의 추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학습의 전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한다 하고, 아래 부분이 중요한데 바로 밑에 대단원 자기평가라고 네모박스로 나오죠. 이렇게 실제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마련하는데, 이거 수학과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신논2가 다음 주에 마지막 강의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때 수학과 평가를 할 건데 그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하고, 여기 이제 평가가 이제 요즘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2017학년도 동료 평가 내용이 이제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좀 문항을 좀 이렇게 좀 기억을 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할 것인지도 좀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학과 평가에서는 크게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거 프린트 1페이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이제 1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평가지라고 나와 있죠. 시간에 따른 각 그래프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했는가 해서 이제 이렇게 자기평가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구성원들끼리 상호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모든 구성원 상호 평가지가 1페이지 아랫부분에 있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다른 모듬을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가 척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시면 평가 척도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평가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보고 어떤 내용을 평가할지도 좀 생각을 해두시면 혹시 나중에 이제 시험에 나올 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고 이렇게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구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 교과서 12페이지 다시 지도서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수학과 교육과정의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그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시면 수학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방법,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해가지고 네모 박스에 의사소통이 있죠. 문자와 일상 언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문자를 사용한 식의 특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이건 이제 수교재의 문자화식에서 와그너 이론을 반영을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화식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인데 불구하고 또 이제 수교재 이론에 또 나온 것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죠. 요거 2번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 이해 기회 제공해서 태도 및 실천 관련해서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이해하여 수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함양한다.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바른 인성 함양의 도모인데, 이건 이제 정의적 영역을 이제 강조를 한다는 거고, 여기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면 심장병 어린이 돕기 마라톤 대회 5km 코스에 참가한 해가지고, 이 보시면 이제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마라톤은 이제 생중계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사회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든가, 밑에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어떻게 나타낼까 탐구해 봅시다. 한번 보죠. 성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신생아 모자뜨기 캠페인,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사회적으로도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위에 보시면 뭐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거라든가, 아니면 뭐 신생아 모자 뜨기 캠페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약간 기여를 할 수 있는 측면, 그러니까 인성교육 관련해서도 교과서가 편찬이 돼 있습니다. 요거는 프린트 2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함수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함수 교육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중인에서는 함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요,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고 할게요. 그래프 지도라고 하겠습니다. 함수 빼고, 중1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지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지도서는 지금 13페이지죠. 지도서는 13페이지고 프린트는 2페이지를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요 프린트, 이거 괜히 헷갈리니까 프린트 2페이지 펼쳐 보시면 한번 본시 수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를 학습하기 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가 얼마나 많은 상황을 설명하는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이 5km 단축 마라톤 경기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을 발표해 볼 거예요. 그래서 교사 팁 보면은 여기 뒤에 이제 발표를 해 보는데, 여기 쭉 교사 팁은 뭐냐 읽어 보시고요. 그 맨 밑에 보시면 교사의 팁, 두 번째 팁이 있죠. 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단편적 사실에 나열이 아니라 마라톤 경기를 중계하듯 스토리를 구성하여 학생들이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한다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예요. 지금 보시면 계략적인 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이런 것이 정말 대표적으로 질적 접근에 대한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7학년도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기출에도 이제 출제된 적이 있었고, 크라벤담의 이제 질적 접근과 양적 접근에 따른 그래프 지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질적으로 접근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프의 이제 변화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추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기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유정이, 홍설이, 그 다음에 이노, 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누가 완주를 했을 것이고 누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 홍설 같은 경우 한번 그래프를 보죠. 분명 처음에 계속 진행을 하니까 가다가 멈췄어요. 이거는 중간에 쉬고 있다던가 그런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스퍼트 해가지고 지금 이노하고 이제 꼬린을 동일하게 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처음에는 홍설이가 이노보다 빨랐어요. 빨리 가다가 근데 이제 중간에 멈췄죠. 그 사이에 이제 이노는 추월을 했고 다시 홍설이가 열심히 스타트를 해가지고 결국 이노를 따라잡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라톤 중계하듯이 중계를 하는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들은 이 질적 접근에 따른 그래프에 대한 엄청난 이해를 도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스토리 구성의 예를 보면 유정 선수 무리를 한 걸까요? 속도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지금 유정이는 어떻게 돼요? 중간에 빠르게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낮은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면 우리가 속도를 판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좋은 스타트를 보였던 홍설 15분 만에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쥐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보라 선수는 지금 완주를 결국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노 선수와 마지막에 보시면 동시에 결승점을 도착합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보시면 어쨌든 유정이가 좀 속도는 현저히 낮아졌지만 적은 시간 내에 5km를 또 이제 완주를 했으니까 1등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판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마라톤 순위를 매겨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유정이가 1등이고 홍설이하고 이노가 공동 2등, 보라가 이제 4등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를 매길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크라벤담의 이런 것들은 질적 접근에 따른 지도로 굉장히 큰 효과적이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 교과 역량의 의사소통도 굉장히 또 의사소통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고 어쨌든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지도서 1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창의융합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밑에 5번에 보시면 창의융합인데 특별히 실생활과의 융합으로서 실생활과의 융합도 있고 다른 교과의 융합도 있습니다. 이 밑에 시 속에 있는 1차 방정식을 보시면 이제 다른 교과 과목과 이렇게 융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창의융합에서 이제 뒤에 이제 창의융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얘기할 건데 그 신론 2에도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창의융합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수학 내적 연결이 있고 수학 외적 연결이 있어요. 수학 내적 연결은 다른 수학 영역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대수와 기하의 연결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계와 기하의 연결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수학 외적 연결은 타교과 진짜 수학의 외적 다른 교과나 실생활과의 연결을 수학 외적 연결이라 그러는데 중학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수학 외적 연결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프로이덴탈의 수학과 교수학습도 있는데 실생활과 많이 융합을 하거나 타교과하고도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학교 지문으로 임용시험 1차에서 이제 활용된 것들은 거의 많은 부분이 실생활과 이렇게 수학을 좀 연결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많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타교과나 그다음 수학 내적 연결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수학 외적 연결이 또 상당히 많이 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뒤로 14페이지 6번에 보면 추론 능력 함양 기회 제공 해가지고 또 6가지 수학교과 역량의 또 추론이 있는데 귀납, 유추, 정당화에 또 초점을 맞춘 학습 내용을 제시하여 추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연역적으로 논증하는 측면만 굉장히 발달하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귀납이라는 방법, 유추라는 방법을 통하여 수학적 사실을 발견하고 이것이
내가 이렇게 발견한 게 맞다라고 정당화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막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만 정말 많이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만 굉장히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원래는 귀남 유추 같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부족하다가 1호 개정에서는 거의 대등하게 굉장히 많이 이제 귀납, 유추, 다른 개헌적 추론에 따른 정당화 교육도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7번 문제 해결도 중요하죠. 8번 의사소통 뭐 이것도 중요하고, 9번 이제 창의성, 특별히 이 창의성,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의 산출에 초점을 맞춘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거. 이건 이제 교사의 역할이죠. 교사가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 학생들은 이제 창의력 있는 사고를 이제 기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10번 탐구 능력 증진 기회 제공. 뭐 그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탐구 능력을 이제 증진할 수도 있겠죠. 뒤로 넘어가면 16페이지. 범교과 학습 내용 제시. 그다음 12번, 13번 그냥 보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13번 보시면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문제 제공.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문제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점진적으로 자신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거 13번은 또 뭡니까? 반일 내에 수학 학습 수준 이론을 또 반영을 한 거죠. 뭐 물론 기하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수학 학습 수준 이론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수준을 또 이렇게 고려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갑자기 여기 지금 보시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좀 학생들이 최대 공약수를 잘 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17페이지 14번을 보면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내용 전개, 발달 수준에 맞춰 쉽고 친절한 접근을 시도한다. 여기 보시면 탐구해 봅시다 보면 초등학교에서 배운 덧셈과 뺄셈 사이의 관계를 토대로 이제 정수를 포함한 사칙 계산에 대한 어떤 원리를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피아제가 보면 14세, 지금 중학교 1학년이면 14세죠. 만으로 따져도 12세를 넘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형식적 조작기 수준에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약간 형식적 조작기긴 하지만 약간 구체적 조작기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 형식적 조작기의 초반 부분이니까 구체적 조작기에서 다루었던, 아니면 이전에 초등학교 학교급에서 다루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중학교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도 많이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15번 공학적 도구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6번 실생활과 연계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8, 19페이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 21 쭉 넘어가서 자 이제 22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치우고요. 22페이지. 자, 이 수학의 특성과 본질인데 이걸 다 다룰 건 아니고 이제 핵심적인 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수학의 특성을 보면 그 실용성 22페이지 맨 위에요. 그다음에 이제 추상성, 형식성, 개통성. 이 개통성은 조금 한번 파악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프린트를 좀 볼까요? 3페이지. 제2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 배경과 기본 방향인데, 원래 2차 그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올해는 자세히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여기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 2차에서의 핵심은 개통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 수학 본연의 개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는데, 이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까지 굳이 깊이 있게 알아둘 필요는 없고, 어찌됐든 1차에서는 알아둬야 될 게, 1차는 좀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을 많이 반영을 했고, 3차는 이제 수학 교육 현대 운동을 많이 반영했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어떤 개통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바로 2차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수학은 이런 개통성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 과정에서는 2차 때 그것이 마련되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통성, 그다음에 직관성과 논리성. 프린트 이제 다시 내려가고요. 22페이지 지도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관성과 논리성, 그다음에 일반성과 특수성. 이거 직관성과 논리성, 일반성과 특수성은 우리 이제 신론 2에 이거는 좀 자세히 나오는데, 특별히 수학에서의 대비되는 두 가지 이제 중요한 특성에 따라서 직관성과 논리성, 일반성과 특수성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수학은 되게 대비되는 특성,
뭐 구체성이나 추상성 뭐 이것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비되는 특성이 한꺼번에 이제 다뤄짐으로써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일반성과 특수성. 뭐 일반화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고찰로부터 그 대상을 포함하는 더 큰 집합에 대한 고찰로 옮겨가는 것. 특수화는 주어진 대상의 집합에 대한 고찰로부터 그 집합에 포함되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고찰로 옮겨가는 것.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수학의 특성이 사실 이제 신론 1에서는 그 신론 2로 이제 그죠, 원에 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잠깐 헷갈렸는데 수학의 특성이 있었잖아요. 실용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도야성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실용성, 문화적 가치, 신미성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수학의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수학 자체의 그런 특성은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여러분들 24페이지 지도서 24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여기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은 조금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수학 교육학 정론이 있죠. 그다음에 2번 뭐가 있습니까? 수학 습지도 원리화 방법이 있죠. 그다음 수학 습지도 원리화 방법. 이걸 왜 적느냐?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그 다음에 수학교육학 신론이야 뭐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22페이지에 있는 내용, 요 수학의 특성이 수학교육학 정론에 이제 나오는 건데, 교과서에서는 얘하고 그러니까 신론 1, 신론 2, 물론 신론 2는 뭐 거의 반영이 안 됐고 이제 기존의 신론 1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거의 신론 1, 그 다음에 수교재, 그 다음에 요거 2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가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건데, 지금 두산 동아출판 지도서에서는 이 세 가지가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추가로 반영이 됐는데, 일단은 이거는 전부 임용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적게 나올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신론 1, 신론 2, 수교재가 핵심이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지도서에 실렸다는 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는 거고, 이 책에 대한 어떤 요약 정리된 내용을 심화이론반에서 다룰 거예요. 이 심화이론반은 아마 다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신론 2 반 내용이 끝나면. 그래서 좀 이거는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절대주의,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23페이지에 플라톤주의,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지도서에 이렇게 실렸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임용시험 범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플라톤주의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소크라테스의 이거를 기초로 한 게 또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고, 이 삼파법은 심화반에서 또 중요하게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칸트의 이론도 어느 정도 이 절대주의 수리 철학과 뭐 일맥상통합니다. 이 칸트의 또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든가 선험적 직관이라는 개념들은 프로이덴탈의 어떤 이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칸트의 기하론, 증명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이거는 수학습 지도 원리화 방법이 정말 잘 나와 있고, 이 부분은 또 심화 이론반에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이건 이제 신론 1에서 얘기를 했었죠. 중경험주의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다루겠다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신론 1에서 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도서에도 실릴 만큼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24페이지 구성주의 당연히 중요하죠.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됐고요.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수학교육과정의 개정의 방향인데, 이거는 신론 2 반에서 전부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거는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26페이지 넘어가면, 그다음에 개정의 중점 사항 해서 성취 기준의 코드화. 그래서 이거 성취 기준의 코드화도 신론 2 반에서 다뤘죠. 그래도 한번 살펴봅시다. 프린트 4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지금 지도서는 26페이지 맨 아래예요. 지도서는 26페이지 맨 아래고, 거기 이제 성취 기준의 코드화가 있죠. 거기 보시면 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수 05, 03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의미가 뭐냐? 맨 앞에는 학년군 첫 일자리라고 돼 있잖아요. 지도서에는 학년군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그 중1에서 3학년까지 학년군제로 묶이기 때문에 전부 구수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 1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원래 7수, 중학교 2학년이 8수, 중학교 3학년이 9수여야 되는데, 이게 학년군제라는 건 결국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그 중1, 중2, 중3이 중1, 중2, 중3이 어느 정도 지도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무조건 이걸 중학교 1학년에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중학교 1, 3학년 3년 동안 해서 이걸 다 끝내면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학년 군제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모두 구수까지 해서 다 끝내면 되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까지 해서 다 끝내면 되기 때문에 싹 다 구수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10수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은 1학년에서 다 끝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대한 내용들, 이거는 역시 이것도 교육과정에서 다 얘기했죠. 이거는 전부 12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3, 2, 3이 또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만 다 지도하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실제로 교직에서는 중학교는 학년 군제가 그래서 구수로 돼 있는데 대부분 중1은 중1 거, 중2 때는 중2 거, 중3에선 중3 거, 약간 거의 칼과 같이 대부분 많이 나눠져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수에 해당하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좀 각 학교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고3 결국 수능 보기 전까지만 다 지도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는 교과목 및 앞글자 한 자리, 그래서 수학이니까 수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은 두 자리로 돼 있죠. 01이 수화 연산이고 05가 확률과 통계, 이건 이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성취 기준 두 자리, 이건 성취 기준 순서로 돼 있습니다. 배우는 순서죠. 그래서 그거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내용체계 양식의 변화 27페이지, 다시 지도서 27페이지죠. 그다음에 수학 교과 역량을 구현하는 교육과정, 뭐 그렇고 학습 부담, 이거 다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게 또 나왔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8페이지 6, 7, 8 쭉쭉쭉, 이거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 문제가 개정의 중점 사항 중에 본문에 있는 내용은 어떤 거를 집중적으로 이제 반영을 했느냐, 뭐 혹시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잘 서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수학교과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거는 수학교과 역량에 대한 해석본, 그러니까 좀 약간 잘 해석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지도서 43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43페이지. 자, 이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복습을 하고 43페이지에 지금 수학교과 역량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는 번호로 얘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 해결 1번 하면은 여기 43페이지 중간에 문제 해결 1번 하면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전략을 탐색하며 해결 과정을 실행하고 검증 및 반성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한다.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가 그대로 반영이 돼 있죠. 이론적 근거는. 그래서 앞으로는 문제 해결 1번 하면은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 토의하는 거, 2번은 이제 토의, 그거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세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는 이거 그대로 이제 서술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뭐 창의융합 2번 하면 이제 어떤 건지 알고 계셔야 되겠죠. 3번은 수학적 모델링, 그리고 프로이덴탈이나 트레퍼스, 아니면 수업에서의 수학화 과정, 이런 수학화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쭉 수학적 모델링 한 다음에 개념, 원리, 법칙을 탐구하고 일반화까지 하는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특별히 이제 프로이덴탈이나 트레퍼스의 수학화 교수학습이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4번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 제기죠. 뭐 문제 제기에 대한 이론은 와리프나 전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어떤 내용인지는 일단 파악을 해두시고, 암기는 이제 따로 암기를 하시고, 어느 내용인지는 파악을 하셔야 제가 계속 이제 이런 거 언급할 때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추론 능력. 1번 귀납, 유추 등의 개연적 추론, 그래서 정당화한다. 하지만 1번은 물론 수학적 내용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정당화하는 것은 좋지만 100% 참임을 보장할 수 있는 추론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이 과정도 굉장히 1호 개정에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귀납, 유추 이런 것들은 뭐 신론, 원반에서 추론 교육을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번이 필요하죠.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과 수학의 절차를 어떻게 한다?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으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논리적으로 딱 정확하게, 뭐 이거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또 과정을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추론 과정.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이나 그런 추론 과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추론 과정이 옳은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뭐 누가 귀납 추론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누가 논리적으로 수행하는데 뭐 기호를 올바르게 사용했는지 틀린 건 없는지 당연히 반성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3번이에요. 추론 3번. 창의융합 1번. 새롭고 의미 있는 아이디어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할 수 있는 수학적 과제를 제공하여 학생의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킨다. 이건 이제 교사가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2번.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건 창의융합의 약간 다양성이라는 측면. 1번은 약간 좀 창의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2번은 다양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이것도 창의적인 거죠. 왜냐하면 수학은 하나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답변이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 해결 방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창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좀 비교해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거나 정교화하는 거. 그래서 1번은 이제 창의력 있는 사고를 증진시켜야 되고 2번은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게 하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거나.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학 내적 연결. 여러 수학적 지식이 연결이 되는 거고, 수학과 그다음에 타교과나 실생활 지식. 이건 이제 수학 외적 연결이죠. 특별히 이런 것들은 연결이나 융합 같은 걸 또 잘 해야 됩니다. 다른 교과나 실생활과 이렇게 융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창의융합 3번. 의사소통 1번. 수학 용어, 기호, 표, 그래프 등의 수학적 표현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 그다음에 수학적 표현을 만들거나 변화하는 활동을 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기호 같은 것이 어떤 수학의 언어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짜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모든별로 이제 학습을 했을 때 이런 모든별로 잘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이해하게끔 서로 모둠별로 보듬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모두머니 5명 있는데 뭐 B라는 모두머니 그걸 잘 모른다. 그럼 뭐 A라는 모두머니 가르쳐줘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학습 과정과 결과를 말이나 또는 글이나 그림, 기호, 표, 그래프 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했던 거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 모든별로 발표자가 나와서 여러 학생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고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며 토론하게 한다. 이건 이제 서로의 생각을 이렇게 이해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뒤로 넘어갈게요. 44페이지. 정보 처리 1번. 실생활 및 수학적 문제 사항에서 적절한 자료를 탐색, 수집, 그다음에 정리, 분석, 평가, 문제 사항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우리 확률과 통계했을 때 그 통계적 사고 관련해서 와일드와 펜쿡의 통계적 사고 했을 때 얘기를 했던 거죠. 탐구 활동할 때 통계적 사고인데, 그러니까 통계에서 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근데 다른 과목에서도 수집하고 정보를 얻고 뭐 이렇게 분석 평가하는 거는 충분히 다른 영역에서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통계 영역에 꽤 많이 이제 집중이 돼 있습니다. 2번. 교수학습 과정에서 적절한 교구를 활용해야 되고, 3번은 공학적 도구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험에 또 이게 3번이 나왔잖아요. 정보 처리 3번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도서를 잘 분석을 못하면 적절한 교구와 공학적 도구를 잘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이거 헷갈리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2020학년도 기출 해설 다 올렸는데 질문이 좀 이게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앞에서 보시면 이제 추론 1번과 2번도 또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거는 결국 지도서를 열심히 공부하고 각각이 어떤 수학교과 영향과 연결되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적절한 교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교구 같은 경우는 뭐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예를 들어 공학적 도구 같은 경우는 뭐 좀 약간 출력하고 처리하고 뭐 계산 결과도 나타내고 약간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교구는 이제 그런 또 공학적인 게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 대수막대라든가 아니면 샘돌 모델에서 활용하는 검은 돌, 흰 돌이라든가 아니면 뭐 비커에 물 담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교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공학적 도구는 좀 컴퓨터 중심의 수학
공학력, 소프트웨어를 총칭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에서는 그 공학적 도구 스프레드시트가 분명히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공학적 도구와 관련된 거라고 보자마자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태도 및 실천 1번 수학의 필요성, 유용성, 수학의 역할과 가치, 그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수학은 진짜 정말 수학에 대한 어떤 가치, 수학 자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구나, 뭔가 수학은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게 뭔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좀 수학을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2번은 어떤 흥미, 호기심, 자신감, 동기유발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번만 있으면은 조금 그래 내가 수학은 좀, 2번은 없는 사람, 태도 및 실천 2번은 없는 사람은 진짜 하기 싫은데 그래도 수학 정말 인생에 필요하니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2번까지 갖추고 있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학습 동기나 의욕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흥미와 자신감, 호기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3번은 이제 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하는 이제 자주적 학습 습관과 태도인데,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신논 2 반에서 얘기할 건데, 특별히 포트폴리오 평가를 할 때 주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뭐 3번은 조금 뭐 큰 관련 없겠지만 포트폴리오 평가라고 한다면 3번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4번 수학적 활동을 통하여 정직하고 공정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용기 있는 태도.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과 내용 자체하고는 큰 관련이 없고 뒤가 중요하죠. 이건 암기해 두세요. 뒤부터는 여기서부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협력하는 태도, 논리적 근거를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는 태도를 갖고 이를 실천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먼저 우리는 수학 교과 영역 6가지에 대해서 복습을 해봤죠. 아마 공부를 신논 2 하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복습을 다시 한번 했고,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이제 지도서 본격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수학 교과 역량을 먼저 잘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30페이지로 다시, 그러니까 30페이지가 아니라 조금 더 넘어가서 지도서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추론,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각각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부터 한번 볼까요? 보시면 하위 요소 보면 문제 이해 및 전략 탐색 29페이지로 넘어가면 계획 실행 및 반성,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 해결 1번이고, 사실 이거는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에서 잘 공부를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협력적 문제 해결 관련해서 이 옆에 있는 것들은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왜 문제 해결 2번이 나왔는지 좀 잘 아시게 될 겁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제 해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모든 별로 누가 맞다 틀리다 그렇게 토론하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쳐가지고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좀 더 가까우니까 많이 거기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토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면 좋겠죠. 그다음 수학적 모델링. 이건 이제 문제 해결 3번이고, 문제 만들기 문제 해결 4번이죠. 아마 문제 해결은 각각의 내용이 왜 나왔는지 여기 보시면 그렇게 구분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추론을 한번 볼까요? 관찰과 추측부터 보면 관찰과 탐구 사항에서 귀납, 유추 등의 개연적 추론을 사용하여 수학적 사실을 추측하는 능력.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추측입니다. 수학에서 추측, 골드바흐의 추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모든 짝수는, 2를 제외한 모든 짝수는 2개의 소수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증명이 되진 않고 이게 한 10의 20제곱까지는 맞다고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측이죠. 이거는 수학적으로 참임을 보장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추론 1번과 관련이 있죠. 하지만 이것도 훌륭한 정당화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증명만이 정당화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중학교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이제 실험이나 관찰 그리고 귀납, 유추 등을 통하여 정당화하고 추론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자, 이게 하위 요소 1번이 그렇고요. 하위 요소 4번째로 가면 정당화가 있죠. 수학적 사실이 참임을 보이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능력. 그래서 추론 1번은 관찰과 추측 등을 통하여 정당화를 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논리적 절차를 수행하고 수학적 사실을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사실을 분석하고 논리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 이게 추론 2번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기하 영역에서 좀 많이 활용되긴 하지만 특별히 추론 2번 관련해서는 꼭 기하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막 논리적으로 막 방정식의 해결 방법을 설명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귀납 추론이 뭐 무조건 기하 영역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어떤 대수적인 내용을 추론할 때에도 귀납을 많이 쓰고 또 유추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하 영역만의 내용은 아니지만 기하에서는 특별히 추론 1번과 2번이 정확하게 또 구분이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같이 다뤄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하 영역에서 좀 중요하게 다뤘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먼저 예를 들어 요걸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 이제 신론 1에서도 했던 건데 얘가 3의 제곱이고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이 4의 제곱. 그래가지고 모든 홀수의 합은 뭐 이 개수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추론한 거는 귀납 추론이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수행한 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수행하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수학적 기납법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딱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론 1과 추론 2는 이렇게 뭐 대수 같은 데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겠죠. 하위 요소 맨 마지막 자신의 추론 과정, 이거는 이제 귀납, 유추, 뭐 연역,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의 추론에 해당하는 거죠. 옳은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되돌아보는 것, 이건 뭐 추론 과정의 반성 아주 중요합니다. 창의융합을 볼까요? 첫 번째, 독창성. 자, 여기 보시면 문제 상황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해결 전략, 해결 방법을 찾아내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이게 있으면 추론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존의 그냥 평범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걸 정말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게 있느냐가 바로 여러분들은 창의융합 1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독창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뭔가 좀 새로운, 와 이거 진짜 신선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돼 있느냐, 이게 독창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냥 기존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만 그냥 활용해서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독창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30페이지로 넘어가면 맨 위에 지도서 30페이지죠. 문제사항에서 많은 아이디어나 해결 방법, 이거는 창의융합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구분을 해야 돼요. 1번은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게 정말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창의융합 2번은 많은 아이디어, 해결 방법. 그 다음에 또 밑에 융통성을 보죠.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역시 이것도 다양한 관점이죠. 해결 방법이나 전략, 아이디어를 찾아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교과서에 그냥 나온 내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 역시 이것도 창의융합 2번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기존의 수학 아이디어의 세부 사항을 추가하거나 변형,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정교하게 하는 거죠. 역시 이것도 창의융합 2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학 내적 연결과 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 수학적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하는 게 내적 연결, 수학과 타교과나 실생활 지식, 기능, 경험을 연결, 융합하는 게 수학 외적 연결 및 융합, 이렇게 되겠죠. 역시 이거는 둘 다 창의융합 세 번째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의사소통, 밑에 하위 요소 보면 30페이지 아랫부분이죠. 수학적 표현의 이해하고 표현의 개발 및 변환. 그래서 수학적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 자신의 아이디어를 나타내는 표현을 만들고 수학적 표현들끼리 변환하는 능력. 옆에 기능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기, 읽기, 쓰기 등등등, 이해하기, 그 다음에 뭐 채우기,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변환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수학적인 어떤 언어를 파악하고 익혀나가는,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 이제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의사소통 1번이고,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다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되겠죠. 수학학습 활동 과정과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능력, 이건 이제 모든 별로 나와서 발표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는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죠. 잘 듣고 이제 뭐 틀렸으면, 예를 들어 뭐 사회적 구성주의에서 뭐 모둠 2가 이 모둠이 이제 발표를 했으면 이게 틀렸다, 그럼 이제 좀 교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구분이 되겠죠. 의사소통 1, 2, 3번. 정보 처리 1, 2, 3번을 보죠. 정보 처리 보시면 자료와 정보 수집,
그 다음에 정리, 분석, 해석, 활용, 이게 싹 다 정보처리 1번이에요. 그 다음 공학적 도구 정보처리 3번, 교구 정보처리 2번, 이렇게 되겠죠. 태도 및 실천, 가치인식, 수학에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이게 뭡니까? 태도 및 실천 2번. 그 다음 실용적, 도야적, 심미적, 문화적 가치, 이거 신론원에서 했던 이런 수학의 가치들을 인식하는 게 바로 뭡니까? 태도 및 실천 1번. 1, 2번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주적 학습 태도, 이건 이제 태도 및 실천 3번, 시민의식, 태도 및 실천 4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학과 교육과정과 그다음에 2015 개정 맨 밑에 참고문헌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문헌 첫 번째는 별책 8, 그 다음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 연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참고를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별책 8에 해당하는 것은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공개 자료라서 인터넷에서 충분히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아마 별책 8, 아마 2015 수학과 교육과정 한 다음에 뭐 별책 8 이렇게 치면 분명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뭐 마지막 8주차에 조금 요거를 제가 나눠드려서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굳이 이것까지 분석할 필요는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이게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어가지고. 자, 제가 이제 그거는 신론 2 반에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건 다 골라서 했기 때문에 뭐 일단, 그리고 여기 지도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을 약간 좀 정리를 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별책 8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로 갈까요? 수학의 교육적 가치 해가지고 32페이지 맨 위에 지도서, 실용적 가치, 도야적 가치, 문화적, 심미적. 이거는 뭐 신론 1에 굉장히 잘 나온 내용이고요. 통과. 그 다음에 수학과의 성격, 이것도 이제 신론 2에서 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34페이지 중학교 수학과의 목표. 네, 이것도 알고 계시면 그냥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맨 밑에 34페이지 맨 밑에 참고문헌 있죠. 역시 수학교육학 정론 또 실려 있고 수학습지도 원리와 방법도 있죠. 신론과 수학과 교육과정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 책들이 또 언급이 돼 있습니다. 35페이지 이거는 이제 35, 36을 보시면 요 내용, 이 내용이 바로 별책 8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너무 36페이지 보면 뭐 성취 기준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별책 8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까지는 다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2차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하는데 1차는 뭐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37페이지 보면 뭐 개정 내용, 이거는 개정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개정 내용은 신론 2에서 다 했던 것입니다. 자, 38, 39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론 2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넘어갈 거고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43페이지 하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학교과 역량이죠. 43, 44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요즘 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45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수학 이제 평가 방법이 유의사항도 따로 신설이 됐고 그래서 이제 수학과 평가도 신론 2 반에서 이제 잘 다룰 건데 그때 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역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47페이지 이제 수학 교수학습 이론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론을 다 할 건 당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이론 시간에 다 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실려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47페이지 맨 위에 브루소의 수학 교수학적 상황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보시고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문단 47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브루소는 수학적 개념은 원형 수학적 개념 단계, 의사 수학적 개념 단계, 수학적 개념.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신론 2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건 신론 1에는 없어요. 근데 신론 2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그 두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 보시면 행동 상황, 형식화 상황, 타당화 상황, 제도화 상황, 이거는 신론 2에 명확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건 이틀 전이 아니라 아마 지난주에 이거는 얘기를 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수학적 변환을 개인화 문맥화, 이건 이제 개인화 배경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건 이제 신론 1에 있던 거고 아래에 토파즈 효과, 조르단 효과든 뭐 주르댕 효과든 상관없죠. 메타 인지 이동,
형식적 고차. 이거 당연히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자, 48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보시죠. 딘제 수학 교수학습 이론 보시면 여기 네모 박스만 보면 되겠죠. 자유놀이 단계부터 시작해서 6가지 놀이, 그 다음에 역동적 원리부터 시작해서 수학습 원리 4가지, 이거 신논1에서 했던 거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 이 기회 때 다시 한번 복습을 이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49페이지 프로이덴탈의 수학과 교수학습 이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49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문단은 안내된 재발명에 대한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두 번째 문단은 현실과의 관련성이 적재된, 즉 현실과 결부된 수학. 이거 다 신논1에서 했던 거죠. 세 번째, 수학화 과정에 대해서 뭐 국소적 조직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니까 복습을 해보시고, 네 번째 문단,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이죠. 프로이덴탈에 따르면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현상의 조직 수단인 본질을 먼저 직관적으로 인식하여, 이건 이제 수학과 교수학습인데 여기에 중요한 개념, 멘탈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심상, 이 개념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의 맨 밑에 줄, 전형적인 예를 찾아내는 것. 특별히 이 심상이나 전형적인 보기에 대한 개념은 신논 1과 2에 다 안 나와 있고요.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통과하도록 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두 책이 이렇게 좀 약간 감초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50페이지 라카토스의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따른 수학 교수학습 이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거 가운데 이제 네모 박스의 규칙 5까지 해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수학적 발견술은 그 네모 박스 바로 밑에요. 소박한 추측과 연역적 추측, 이거 신논 1 반에서 자세히 얘기를 했었죠. 그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51페이지 피아제의 발생적 인식론에 따른 수학 교수학습 방법.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단, 피아제에 따르면 51페이지 맨이죠. 논리수학적 지식은 반영적 추상화를 통해 구성된다. 피아제의 반영적 추상화 매우 중요하죠. 확실히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밑에는 뭐 반영적 추상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폴리아의 수학 문제 해결 교수학습 이론 해가지고, 폴리아는 귀납 유추를 통한 추측과 문제 해결 교수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 뭐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하죠.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 뭐 안 중요할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모 박스 밑에 첫 번째 문단, 이 밖에도 폴리아는 거꾸로 풀기, 단순화 해보기, 유추하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전략에서 얘기했던 거죠.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뭐 발견술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은 폴리아는 문제 제기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폴리아가 또 수학습 원리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활동적 학습의 원리, 최선의 동기유발 원리, 비약 없는 단계 원리, 이걸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거기 얘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 스캠프의 스키마 학습 이론,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뭐 첫 번째 문단 스키마 중요하다, 반성적 지능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에 보면 반성적 지능. 두 번째 문단을 보실까요? 53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스캠프에 따르면 직관적 지능에 의해 산술학습이 이루어지고 반성적 지능에 의해 수학학습이 이루어진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수학 교육론에서는 반성을 반영이라고, 여기서 이제 반영적 지능이라고 나타나, 그 신논1에는 반영적 지능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반성적 지능이라고 써도 감점은 안 할 것 같은데, 직관적 지능과 반영적 지능 다시 한번 공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스캠프는 이에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 그 다음에 논리적 이해와 기호적 이해가 있는데, 이거를 신논 2에서도 안 하기로 했어요. 이 어디 나오느냐? 역시 수학습 지도 원리와 방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논리적 이해와 기호적 이해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를 델타2, 델타1이라고 했는데 델타1, 델타2는 약간 뇌 구조 관련한 내용이니까 그것보다는 관계적 이해하고 도구적 이해가 시험에 나오겠죠. 그 부분은 이제 자주 출제가 됐었고, 그래서 델타1과 델타2까지는 뭐 조금 좀 후순위로 밀어놓고, 제가 신론 1에서는 정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넘어가시고 관계적 이해와 도구적 이해를 좀 초점으로 이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그 그림 밑에 보시면 도구적 이해는 관계적 이해에 비해 쉽고 그 보상이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거 도구적 이해도 괜찮다라는 포인트인데, 장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신론 1만 열심히 공부를 하신 선생님들은 약간 도구적 이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신론 2에는 도구적 이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관계적 이해의 단점도 얘기하고 도구적 이해의 장점도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제 이거 이틀 전에 얘기했던 건데, 신론 2가 또 이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균형점을 이제 볼 수가 있었고, 신론 2를 공부하시면 그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또 2019학년도 기출에 또 나온 적이 있죠. 그래서 신론 2도 여러분들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구적 이해하고 관계적 이해에 대한 부분은 신론 1과 신론 2를 다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차피 복습을 잘 해두시라는 얘기고, 54페이지 반일내 수학습 수준 이론 보면은 수준 1과 수준 5까지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단계 5가지 단계죠. 안내된 탐구 단계부터 시작해서 통합 단계까지 당연히 잘 복습을 해두세요. 이건 신론 1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 비고츠키 55페이지 비고츠키의 근접 발달 영역에 관련된 것도 역시 신론 1에 잘 나와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는 조금 이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최근의 수학 교수학습 방법인데, 이 부분은 이제 신론 1과 2에도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여기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총론 부분인데, 이 총론 부분은 지금 중학교 1학년 지도서 뿐만 아니라 2, 3 지도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중학교 1학년에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62페이지부터 연관 지도계획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거기 전까지 하고 한 타임 또 끊겠습니다. 56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1번 시각적 사고. 자, 이제 최근의 수학 교수학습 방법인데 몇 가지를 소개를 할 거예요. 시각적 사고, 추상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시각화하는 사고를 통한 학습이다. 특별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공학적 도구하고 연결하여 많이 또 이제 지문으로 이제 많이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네모 박스 밑에 보시면 그 1번부터 9번까지 장점이 있다 그렇게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이러한 장점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학교육에서 시각적 사고를 통한 교수학습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역동적 조작이 가능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학 교수학습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시각적 사고 자체보다는 이게 공학적 도구를 통해서 구현이 되니까 공학적 도구 활용의 장점과 관련하여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팀 성취도 분배법. 팀 성취도 분배법인데 이건 STAD라고 하는데, 이건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협동학습은 4-5명으로 구성된 소집단 구성원끼리의 협동을 하는 학습 방법으로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협동학습에는. 그래서 협동을 강조할 수도 있고 팀 사이의 경쟁을 채택하는 유형, 그 중에서 팀 내에서는 협동을, 팀 사이에는 경쟁을 채택하는 유형이 학생 팀 학습 유형인데,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별로는 이제 협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협력적 문제 해결 과정에서는 이제 모든 별로 서로 토의를 하는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협동학습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모든끼리는 이제 서로 맞는지 틀린지 또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토론 과정도 또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유형은 다시 몇 가지로 세분화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팀 성취도 분배법이다. 특별히 팀 성취도 분배법의 아이디어는 교사가 제시한 것을 자신의 팀원들이 완전히 학습하도록 팀 내에서 서로 돕는 것이다. 이게 특별히 의사소통 1번과 관련이 된 게, 이제 2번과 3번은 자신의 생각을 이제 나타내는 거고 3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수학적인 표현과 아이디어를 전체적인 모든
구성원들이 다 이해하고 그걸 정확하게 이제 나타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도와야 돼요. 여기서는 약간 토의하고 큰 관련이 있습니다. 토의에 좀 약간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 의사소통 1번을 잘 이루게끔 도와줍니다. 이게 그러니까 의사소통 1번은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이해하는 건데, 이게 팀 성취도 분배법을 통하여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성취도 분배법에서 각 팀원은 제시된 자료를 완전히 이해하며, 이거 의사소통 1번과 관련이 있죠. 다른 팀원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서로의 이해를 돕는 과정에서 협력학습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거는 의사소통 1번과도 관련이 있고, 이거 이제 문제 해결 2번과도 관련이 있죠. 서로 토의하는 거. 이거 2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문제 중심 학습. 문제 중심 학습. 이거 PBL 아십니까? 이거 아마 교육학에서도 좀 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PBL. 이 문제 중심 학습이 수학교육학 정론에만 있어요. 이게 수학습 지도 원리학 방법에도 없고 정론에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심화반에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간단하게라도 살펴봅시다. 학습자들이 문제를 개별로 또는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원래 수학이라는 게 뭐 프로이덴탈의 수학학 교수학습이나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개념을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요. 그게 우리가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면, 문제 중심 학습에서는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문제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게 좀 이상한 기호죠. 개념을 이해하는 게 반대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정말 대표적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나온다면 지문을 통해서 방향이 반대로 된 거라는 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학학습의 거의 모든 과정에 문제가 개입됩니다. 근데 특별히 학습자들이 개별로 또는 협력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면서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이니까 이거 문제 해결 2번과도 큰 관련이 있죠. 얘보다는 얘가 문제 해결 2번이 훨씬 더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생각을 해 두시고, 자, 문제를 통해 새로운 개념, 원리, 법칙이 도입되며 문제를 통해 그것들을 학습하고 연습하며 문제를 통해 그것의 이해를 확인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비해 문제 중심 학습에서 학습자들에게 제시되는 문제는 좀 더 큰 문제입니다. 학습자들은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원리, 법칙 등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학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교사는 문제 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면 안 되죠. 당연히 이건 이제 토파지 효과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문제 중심 학습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학습하는 방법을 알게 해줄 수 있다. 이거 우리 포트폴리오 얘기했을 때 그 태도 및 실천 3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주도적 학습. 그래서 이거 태도 및 실천 3번과도 큰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문제는 이제 실생활과 관련된 진짜 뭔가 정말 수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에서 사용하는 그런 문제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리 법칙을 탐구해서 개념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별로 협력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이제 학생들이 뭘 배워야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도 및 실천 3번과도 굉장히 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4번 뭐 여기다 써도 되겠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 자, 프로젝트 평가, 프로젝트를 통한 평가는 이제 다음 주에 신논2 네 번째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 이 프로젝트 평가는 당연히 프로젝트를 했으니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번에 또 기출에 나왔죠.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 그래서 이번 2020학년도 기출에 나왔다는 거고, 자, 한번 볼까요? 학습자들이 프로젝트를 해결해 가면서 그 프로젝트의 해결과 관련된 수학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문제 중심 학습과 비교할 때 요거랑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와 프로젝트라는 차이가 있지만 수행 과정은 좀 유사합니다. 학습자들은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 원리, 법칙 등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학습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역시 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되겠죠.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수학과 다른 영역을 융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요게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과정은
어쨌든 수학의 원리나 법칙 그런 걸 탐구해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은 그래도 프로젝트 기반 학습은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문제를 응용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신논2를 할 테니까 한번 이거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먼저 개념이 바탕이 된다, 문제 이제 응용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만약에 뭐 신논2 수업을 안 들으신다면 기존 신논1에는 마지막 단원에 이제 나와 있고 수학과 평가에 나와 있고, 이제 2019 개정 증보판에서는 신논2 역시 마지막, 신논2의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4페이지에 그래도 기본적인 이제 프로젝트, 혹시 이제 신논2를 공부를 안 하셨을 선생님들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따로 해놨습니다. 한번 프린트 4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로젝트의 특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시 유의사항, 이건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 프로젝트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행 과제가 있고, 이 수행 과제는 바라본 시선의 각도를 경사 측정기인 클리노미터로 측정한 후 측정한 자료를 그림으로 그리고 높이를 구해 봄으로써 직접 재기 어려운 거리나 사물의 높이를 삼각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삼각비라는 개념을 배운 상태에서 그거를 실제로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문제사항을 제시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 법칙, 원리들을 탐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프로젝트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필검사나 해서 뭐 서술형이나 뭐 논술형 문제나 뭐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 활동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알아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프린트. 그렇게 되면 이러한 프로젝트는 특징이 뭐냐? 첫째, 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첫째, 프로젝트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이 원하는 바에 깊이 있는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는 삼각비에 대한 내용이 정말 깊이 있게 탐구가 될 수 있겠죠. 둘째, 프로젝트는 다른 교과 내용과의 연계성에 따른 가치 인식이 가능하고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뭐 이런 것들인데, 구체물에서 서적, 영화, 비디오 등의 매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건 뭐 실생활과 연결하는 것 또한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데, 프로젝트는 모든별로 모든별 학습을 수행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별로 서로 상의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고등 수학적 정신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판에 박힌 문제, 여기 밑에 보시면 정형 문제를 지향해야 되고 참신한 문제들을 이제 해야 되겠죠. 참신한 문제로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 총체적 점수화 방법, 분석적 점수화 방법은 복습하시고, 올해 처음 제 강의를 수강하신다면 다음 주 수요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까지 프로젝트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떤 이제 지필 환경, 여기 뭐 칠판 있고 그런 지필 환경에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수학의 개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응용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 중심 학습 PBL은 거꾸로 어떤 개념을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익히고 스스로 그 개념에 접근해가는 과정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약간 구분하시면 좋겠죠. 네, 다음 거꾸로 학습, 플립 러닝인데, 요거는 지금까지는 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의 임용시험은 그냥 진짜 교수학습 상황, 현재의 학습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거꾸로 학습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의 교실 수업에서 이루어지던 전형적인 방식을 거꾸로 한 방법인데 플립 러닝이죠. 그래서 교실에서 교사의 설명을 듣고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을 미리 온라인을 통해 학습해 오고, 교실에서는 개별적으로 학습해 온 것을 심도 있게 완성하는 것을 지향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조금 임용시험과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임용시험에서는 이렇게 교사와 학생이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마주 보면서 서로 그렇게 환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현재까지는 임용시험의 메인이고, 그걸 벗어난 적은 없기 때문에 플립 러닝은 혹시 조금 이제 예습과 관련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나온다면 이제 좀 적극적으로 그때 좀 활용하도록 하고요. 2차 시험에서는 조금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제 공부해 왔다 이제 가정하고 조금 이제
실제로 이제 수업 실현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좀 이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각적 사고는 이제 공학적 도구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 문헌을 보면 뭐 수학교육학 정론도 있고 수학습시도 원리학 방법도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 심화반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면 58페이지 과정중심 평가인데 역시 이것도 신논2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때 좀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뭐라는 거죠.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뒤로 가기 전에 59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요 과정중심 평가와 관련해서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라고 했는데 뭐 자유학기제에서는 지필평가를 실시하지 않죠. 요거는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제가 프린트로 해왔습니다. 일단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까 5페이지까지 얘기를 했었죠. 앞에 보시면 그렇죠. 6페이지. 그래서 여기 교사 평가 기준 예시에서 평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이 평가 내용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딱 빈칸으로 돼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 평가 내용을 조금 이제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평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죠. 뭐 답만 딸랑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추론했던 과정들, 뭐 이런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간에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를 보면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그래프로 이해하고 아까 그 마라톤 경기 얘기하는 거예요. 좀 보시면 뭔가 위에 학생은 위에 이제 내용 평가 결과를 보면 좀 4줄이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얘는 학생은 좀 점수 잘 받았을 것 같고,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 뭐 차이점을 이해하고 표현함, 뭔가 좀 긍정적으로 적었지만 별로 긍정적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약간 좀 짧죠. 그러니까 좀 생활기록부에 좀 많이 기록이 돼 있으면 좀 더 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래에 보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 읽어보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네, 뭐 수학교육론에서는 뭐 자유학기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0페이지 보시면 여기 프로젝트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두 번째 문단은 프로젝트 평가, 세 번째 문단은 포트폴리오, 네 번째는 관찰, 면담, 구술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신논2 반 수학과 평가에서 자세히 할 겁니다. 지금 지도서 60페이지죠.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또 나왔다라는 내용이죠. 61페이지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론 들어가기 전까지 할게요. 62페이지 연간 지도 계획을 보면 단원이 수화연산, 문자화식, 좌표평면과 그래프, 도형의 기초,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이거 4단원과 5단원이 지금 기하와 증명 그 파트죠.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이게 코드 번호 순서로 01부터 05까지 그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이죠. 총 6단원인데 이게 기하가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2단원으로 이제 쪼개진 거고 6단원으로 돼 있는데 오늘 아마 제가 작년하고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수업 나가는 게. 그래서 아마 2단원까지밖에 못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나가는 데까지 하고 쭉쭉 진행을 계속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한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강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66페이지 수화연산인데 여기서부터는 한 타임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